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매주 도와주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주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심하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인사 좀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 봅니다. 그죠? 네. 토론도 자주 하시고. 어제도 몇 보고 번씩 매일 봅니다. 자,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다루는 게 시사토론의 그 출발 지점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그 전에 이번 한 주 뜬 인물 진 인물 우리 고정 질문부터 시작해야죠. 네. 김병민 대변인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에 뜬 인물.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뜬 인물이 저희 쪽에 좀 마땅히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래도 굳이 하나 꼽자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을 꼽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이후로 좀 당 전체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기동 헬기를 띄워서 신속하게 상황을 바로잡겠다 그랬고 예. 그 기동 헬기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총괄 상황본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맡게 된 임태희 본부장의 역할이 워낙 막중해져서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 후반부에 또 좀 이야기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하니까요. 잘하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금주에 뜬 인물.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는 거예요? 뜬 인물? 뜬 인물 먼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면으로서 이게 한 5년, 6년 정도 된 5년 정도 된 논란이죠. 거기에 이제 종집을 찍었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뜬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금주에 진 인물. 저는 송영길 대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왜요? 그 당대표가 사실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편을 들다가 자꾸 좀 말에 대한 실언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과 4개 모두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뛰다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구태여 이런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또 한마디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너무 과하게 자당의 후보를 띄우려고 하다 보면 여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음주운전 전과 또 검사 사칭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당대표가 나서야 되는 것인가.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이 주장에. 아니 뭐 분위기 파악 잘 못했는데 사실은 뜬 인물은 우리 쪽하고 진 인물은 상대방 쪽 하는 게 아마 이제 원래 그동안 관행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은 저는 뭐 대선 주자는 서로 얘기하지 말자는 정도의 그래요? 규칙은 있었습니다. 나 진인물은 윤석열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아시겠죠. 이유는. 이번 주에 아마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내 선대위 혼란도 있고 망언도 많고. 가장 이제 후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지지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어쨌든 과거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빠지고 있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 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그 전에 방금 송영길 대표를 진인물로 지목한 네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어요? 근데 비교 대상이 있죠. 이준석 대표. 어. 이준석 대표에 비하면 뭐 송영길 대표님은 워낙 잘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근택 대변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게
김병민 대변인 보시기에 어떤지 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시작되니까 그건 우리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한마디씩 해보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여러 가지 고려가 됐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가장 큰 이유는 뭐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공감대 형성 안 됐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이제 사과 반성이 없다 이랬는데 최근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게 나왔죠. 세 가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깨, 허리. 약간 이건 뭐 외형적으로 이제 진단이 가능한 건데 또 약간 뭐 치과도 안 좋다. 그래서 못 드시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봤던 것 같다는 정신적으로 좀 진단을 받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결국은 단순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그보다 뭐 더 심한 것인지 그거는 결국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의 진료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반영됐을 것 같고. 건강 요인.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같이 안 했느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수용 기간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4년 9개월이고 여기는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 형을 살게 된 원인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뭘 한 건 아니에요.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거에 어쨌든 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대기업 돈이 들어간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아니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걸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면해야 되는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좀 다르게 나타나는 면도 있고 아마 그런 것도 저는 뭐 고려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세요? 정치적 고려가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 얘기했던 건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그 정서 이 두 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에서 여든이 넘는 훨씬 더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던 적이 있고 국민통합 정신에 따라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이 맞춰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정치적 목적을 굳이 언급하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 사면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사면을 하게 되면 결국 등가로 이쪽 진영에 대한 사람들을 복권시키면 또 여권 진영에 맞춰서 야권 진영에 관한 사람들을 복권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에 복권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예,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여권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이 또 복권이 됩니다. 우리 제 앞에서 늘 같이 했던 최민희 의원님도 복권이 됐고요. 예. 여기에 맞춰서 또 야권의 정치인들도 함께 복권이 일부가 이루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훗날 사면에 관한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정치적 목적을 하나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 문재인 정부와는 또 박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얽혀져 있던 터라 이런 정치적 목적들도 일부 있지 않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정신을 좀 고려했다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 기회에 사면하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꾸 뭐 등가성 얘기하시는데요. 전직 여야 대통령하고 지금 뭐 이석기 의원이나 한명숙 총리 같은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 형기를 거의 살았어요. 9년 8개월인데 8년 한 3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가석방이죠. 좀 다르죠. 형기를 거의 채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기를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이미 징역 2년 다 살았어요. 살고서 이제 복권하는 거였거든요. 예. 복권이라는 거는 좀 다르죠. 어쨌든 권리만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등가성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보고 이걸 자꾸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거 해결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임기 내에 계속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수용을 살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진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저희 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는 사면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도 보면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모든 언론이 서로 좀 다른 목소리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 요 사면 결정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누구한테 더 유리하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 대변인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면 이것은 이제 끝도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올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어렵게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그 여론이 요동쳤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지율이 쭉 빠졌죠.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발언을 안 꺼냈으면 혹시 지금 후보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바라보는 정치적 무게가 굉장히 틀리게 나타났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여론들이 있지만 국민적 동의 또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장단이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구태여 대통령 선거에 이 문제가 변수로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심에 영향을 안 미친다? 네,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 온통 다 불리한 뉴스입니다. 망언, 실언, 그 선대위 뭐 뛰쳐나갔느니 그 서로 윤핵관이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어느 정도 좀 커버해준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 쑥 들어갔거든요. 저희들 뭐 저처럼 선거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앞에 안 좋은 얘기 일주일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지지율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보이면서 여론조사 중에 저희들이 앞서는 것도 한두 개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골든크로스를 이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좀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몰아붙여가지고 연말 연초에 특히 이제 연초에 여론조사 엄청 나오거든요. 이 타임에 사실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게 가고 그랬으면 연초에 아마 많은 여론조사에서 저희들이 앞서는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오히려 선거운동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자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유리할 게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이 실형을 받아내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이른바 보수파의 어떤 갈라치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항상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맞춰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하고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2020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과 갈라져 있었던 정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하고 보수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 순간에서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탄생했을 때도 탄핵의 강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 대구에서 언급을 한 바 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지나갔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정권 교체를 가야 된다는 전체적인 컨센서스 합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 이후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시기를 지내게 될 텐데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는 보수 진영 내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구속시킨 수사 책임자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 보수 정당에서의 당원들의 굳건한 지지가 왜 윤석열 후보에게 모였는지 아마 지난 우리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럴까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잖아요. 근데 당원에서 결국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 당원의 핵심은 TK. 그다음에 6070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찍어준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당 정치 활동하는 사람은 당원들의 어떤 그 지지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지금 말씀처럼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전에 윤석열 후보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몰락한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나오면서 정권 교체 희망도 생겼고 그게 결국은 당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친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힘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로 나타났다. 저는 뭐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가 봐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총선 때도 좀 예. 다른 목소리를 냈었고요. 예. 그 목소리에 따라서 만약 움직였다면 지금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거의 결과들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 보고 이런 겁니다. 지난번 우리 경선에 홍준표 후보도 있었고 유승민 후보도 있었고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모두를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2017년 탄핵에 대한 과정에서 자유롭고 책임이 이 없는 정치인을 우리 누구 하나 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떠안고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태 누구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당원들이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애국당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민주당과 달리 진보 진영 활동하면서 더 거친 목소리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 있는 박 전 대통령 이 사면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또 아니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래도 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강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조 전 장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정치에 대한 이 집단의 스펙트럼은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목소리들의 다양성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걸 꼭 하필이면 민주당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 비교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총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친박연대니 뭐 무슨 무소속 중에도 또 뭐 그걸 정당으로 만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활동한 거예요. 누가 오더를 내렸으면 하나로 다 모였겠죠. 그렇지 네. 않았거든요. 무소속도 만들고 친박연대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본인들의 정치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표를 보니까 극소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안 되죠. 모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 눈에 보이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최근에 500명, 1000명 모이기 어렵거든요. 그 맞아요. 근데 이분들 모이면 500명, 1000명 모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뭐 등등은 대선 전국과 큰 영향은 없다. 거기에 동의하신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아까 이런 표현 썼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5개월여 남아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 아니 4개월 좀 넘게 남았네요. 그러면 대선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 이후에 당선된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요? 임기 중? 저는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임기는 뭐 5월까지지만 선거 끝나면 사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당선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선거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건 아까도 네, 말씀드린 언급하셨고.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유일한 가능성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자 신분인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사례처럼 당선자 신분이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되면 뭐 건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3월 9일 선거 이후에도 한 2달 정도의 그렇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이때쯤 이뤄지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이나 건강 문제가 좀 이번 이슈에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이 전 대통령 문제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법의 확정이 다 끝나야 사면이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권에서 핵심 정치인 중에 대법 확정이 끝나서 사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한 명만 꼽아보라면 저는 김경수 지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은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혹시 나중에 3월 9일 이후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과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동등하게 등가로 같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는 뭐 머지않는 시간 내에 고민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마치 이제 나중에 풀어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한 번에 그냥 하죠. 뭐하러 하겠어요. 어차피 여론이 좋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자꾸 그렇게 정치적인 수로 아니면 뭔가 뭐 여지를 남기 계산적으로 하는 해석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부 보도가 좀 엇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 현근택 대변인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사면하고
사면 복권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벌금하고 추징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은 안 내도 된다.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은 내야 되냐 안 내도 되냐. 뭐 이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걸 좀 정리해 보시면. 벌금은 안 내도 되고. 벌금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150억 벌금은 안 내도 되고. 그거는 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이 사면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징금은 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부과형이라 그래서 형벌이 아닙니다. 아하.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형이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0년 이렇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추징 9년 9억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뇌물 액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아니, 뇌물이 그대로 있으면 몰수를 하고 예. 몰수를 못하면 추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노태우 사례를 보면 네. 그때도 사면해줬지만 추징금은 남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몇천억씩. 그렇죠. 몇천억 남아 있어서 전두환 씨는 거의 안 냈고 노태우 씨는 냈잖아요. 많이. 이제 그런 것처럼 추징금은 남아 있다. 네. 추징금은 내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아직 안 낸 거 그건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부 보도는 그것도 없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오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차제 이것도 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1시 2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살얼음이 끼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교통량은 적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으로 영덕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서 부근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평나들목 4, 5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1km 구간